웨폰은 우리보다 먼저 개봉했던 북미에서 아름아름 화제가 되는 걸 보고 국내 개봉을 기다렸던 영화입니다. 포스터를 보면 공포나 미스터리 영화 같았으나 다른 정보는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서 제가 아는 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차피 보기로 맘먹은 영화라 다른 건 알고 싶지도 않았고 할리우드가 주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저예산 공포 영화는 저한테도 대부분 만족도가 컸기 때문에 웨폰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를 연출한 잭 크래거 감독의 전작이 몇 년 전에 꽤 재밌게 봤던 바바리안이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바바리안의 경우는 너무 뻔해 보이는 전개에 저도 모르게 방심하고 보다가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을 기점으로 여러가지 설정과 캐릭터 등에 사로잡혀 마지막까지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도 못했던 영화가 의외로 상당한 수준의 각본과 연출을 갖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웨폰이 바로 그 영화의 감독이 내놓은 신작이라 더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상첨화로 이미 북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하니 제목이 왜 웨폰일까라는 궁금증을 하는 채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왔습니다. 영화부터 보고 뒤늦게 예고편을 보니까 예고편을 참 잘 만들었네요.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폰은 정서와 문화의 차이에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반응을 얻긴 힘들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바바리안에서도 적나라하게 엿볼 수 있었던 잭 크래거 감독의 B급 영화적인 취향이 웨폰에도 여실히 반영됐기 때문에 거부감을 유발할 여지도 있는 데다가 강도 높은 공포 영화를 원하시는 분은 실망하시거나 지루하실지도 모릅니다. 웨폰은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일어난 충격적이고도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 마을에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한 학급에서 18명의 학생 중 17명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 학생들은 마치 약속이라던 것처럼 새벽 2시 17분에 일어나 어딘가로 뛰어가는 모습만 남기고는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하자 절망에 빠진 부모들은 담임인 겐지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왜 하필이면 저 선생의 학급에서만 아이들이 사라진 거냐고 의심하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인 겐디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교장의 손에 붙들려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겐디는 맹세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교단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걸로도 모자라 학교까지 갈 수 없게 돼 절망에 빠진 겐디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에 의지하면서 살다가 한때 사랑하는 사이였던 폴과 만납니다. 이 마을의 경찰인 폴은 겐디를 만나 지금 술을 마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늘어놓았는데 정작 폴도 겐디의 부추김에 넘어가 술을 마신 건 물론이고 유부남인 주제에 잠자리까지 가집니다. 덕분에 겐디는 위안이라도 얻은 건지 교장의 만류와 경고를 무시하고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은 알렉스를 만나러 갔지만 알렉스는 질색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겐디는 조심스레 알렉스의 집으로 갔다가 기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편 사라진 아이들의 부모 중 한 명인 아처는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업무에까지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처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겐디를 비난했던 장본인으로 끝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겐디의 차에 마녀라는 낙서까지 남겼으나 사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해줬다는 것으로 인해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오죽했으면 꿈에서 사라진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메시지까지 보게 되는데 그 꿈을 계기로 더 이상 못 믿어온 경찰들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아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한 가지 단서를 찾게 되자 겐디를 만나 분노와 의심을 거두려고 했을 때 갑자기 피투성이의 교장이 나타나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겐디를 공격합니다. 한 학급의 아이들 중 단 한 명만을 제외한 모두가 사라졌다는 웨폰의 전제는 도입부에서부터 굉장한 호기심을 일으킵니다. 나이트메어나 그것처럼 아이들이 차례대로 무언가에 당한 것도 아니고 한나란시에 단체로 사라진 데다가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할 집에서 제 발로 나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걸 대체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게 합니다. 그 유명한 피리 부는 사나이조차 목격자는 있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엑스파일에 비견될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저처럼 여기에 꽂혀서 보시게 되면
뜻밖의 전개로 긴장이 끊어져서 늘어진다고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를 길게 늘어놓을 수 없어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많은데 웨폰은 대다수의 영화와 달리 직선으로 흘러가지 않는 대신 겐디와 저를 포함한 여러 캐릭터들의 시점에서 사건을 조명하는 비선형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예컨대 이 영화의 시작은 겐디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사건의 진상에 대한 관심을 점차 고조시키지만 서서히 뭔가 터질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나면 냅다 자르고 다른 캐릭터의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다중 시점의 구조를 가진 영화는 의뢰, 긴장, 의문, 호기심 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마련인데 반해 웨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다른 캐릭터의 시점으로 옮기는 바람에 도리어 김이 빠지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저로서는 첫 번째 파트인 겐디의 시점부터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일찌감치 조바심이 커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겐디가 알렉스의 집을 방문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실체에 다가섰다는 걸 겐디만이 아니라 관객에게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잭 크래거 감독의 연출에 실망했습니다. 차라리 그 장면에서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지 않고 관찰자 시점에서 그쳤더라면 대체 겐디가 뭘 보고 놀란 걸까라는 의문이 영화에 대한 몰입이라도 유지했을 텐데 알렉스와 가족에게 뭔가 있다는 의심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흘리면서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다른 캐릭터의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듯한 구성에 긴장이 뚝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음 캐릭터인 아처의 시점은 겐디와는 또 다른 입장에서 엮은 이야기로 사건에 대한 관심을 재점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세 번째인 폴의 시점은 마땅히 영화의 중심에 있어야 할 사건에서 멀어지고 있어 어리둥절했습니다. 다행히 이 당혹스러운 혼란과 의문은 네 번째인 제임스의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는 않고 겉돌기만 하는 것 같았던 영화가 마침내 폭주할 시동을 거는 건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교장의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시간짜리 영화의 최소 절반 이상이 넘어서야 비로소 막혔던 혀를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하고는 정반대로 이 지점에서부터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확실히 B급 영화스러운 전개와 연출이 생소하시거나 취향과 맞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공포에서 코미디로 돌변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도 절대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바바리안도 비슷한 충격을 주지만 공포영화다운 맛에서 벗어나기로는 웨폰이 더 심한 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공포영화를 보면 소재와 장르는 다소 이질적이더라도 정통적인 분위기로 연출한 공포영화는 얼마든지 환영을 받지만 웨폰처럼 종반에 다다라 괴이한 연출로 장르에 반전을 주는 영화라면 만족시킬 수 있는 관객의 폭이 좁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차라리 게임의 팬을 기반으로 유머와 공포를 적절하게 버무린 프레디의 피자 가게 같은 영화라면 모를까. 막바지의 B급 영화의 정신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영화는 아무래도 흥행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웨폰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은 왜 굳이 흐름을 단절하면서까지 여러 명의 시점으로 나눠 전개한 걸까?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긴장과 몰입이 점차 상승하다가도 시점을 전환하는 탓에 다시 꺼져버리는 걸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의아하거니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폴의 시점은 표면적으로 실종 사건에서 벗어나 있어 단지 에피소드와 에피소드를 잇는 징검다리에 불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독에게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이런 구조와 구성을 택했을 리 없고 북미에서 화제가 됐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 결과 네 번째인 제임스의 에피소드를 기점으로 영화가 절정에 도달하면서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면 웨폰은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다룹니다. 이 영화에서 발단을 제공하는 사건은 거의 코스믹 호러에 가깝지만 감독이 직접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객은 웨폰을 보면서 총기 난사 같은 청천벽력의 참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꼭 총기 난사일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대입해도 제가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개인으로 감당하기 힘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어떻게 해서든 희생양을 찾아 본인의 고통을 분노로 해소하려 하고 일표적으로 낙점된 M1 사람은 사건과 무관한 과거까지 밝혀져 받지 않아야 하고 받을 필요가 없는 비난에 시달립니다. 이쯤 되면 피해자와 사건의 본질은 잊힌 채 울부짖음과 발버둥만 세상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그 와중에
관계자는 문제의 해결보다 책임 회피와 정상화에 몰두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막아서는 데다가 경찰과 정부는 무미건조한 대응으로 일관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불안 어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욱이 학교나 경찰이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치부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집단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때때로 누군가의 무기로 사용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무기로 성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약물 중독자인 제임스는 그런 사회의 무책임과 무관심 속에서 몰락한 아이의 또 다른 사례 중 하나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제가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나왔고 집중력의 상실과 불만을 갖게 했던 겐디의 시점도 왜 그렇게 마무리했는지 깨닫게 되면서 잭 크래거 감독의 선택을 존중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전히 공포영화로서 가졌으면 하는 본연의 흥미를 떨어뜨리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변함없으나 사건을 해결할 단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혼자 대처할 수 없어 도움을 청한 집단에 가로막혀 무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했던 장치였다는 것에서 이해는 됩니다. 아들인 매튜에게 사랑한단 말도 해주지 않아 괴로워하던 아처를 통해서는 바로 그 애정의 결핍이 매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으며 기생충과 동충 아처를 영화 속에서 거론하는 것도 사회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뭘 뜻하고 싶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종 사건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에서 시작해 여러 채의 집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잭 크래거 감독의 자전적인 영화라고 해도 참 의미하는 바가 깊어서 좋긴 한데 재밌는 영화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뜹니다. 일반적인 영화처럼 선형적인 구조로 가면서도 몇 군데에 적절한 방점을 찍었더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감독의 선택을 존중하되 못내 아쉬움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결말부의 폭발적인 쇄도는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연출이었으나 더 많은 관객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도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잭 크래거 감독이 코미디언 출신으로 공포영화를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조던 필 감독과 자주 비교되기도 하는데 아직 후자만큼의 능숙한 이야기꾼은 아닌 것 같지만 다음에는 더 나은 영화로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